안녕하세요. ISMSP인 김창중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7주차 클라우드 및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클라우드랑 네트워크 보안을 한 주에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뎁스가 있는 과목이고 시간이 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클라우드 하나만 해도 과정이 뭐 솔루션 아키텍트, 뭐 시큐리티 프로페셔널, 그리고 뭐 펀더멘탈, 뭐 이런 과정들도 많잖아요. 굉장히 이거를 근데 7주차에 이제 하려고 합니다. 왜 하려고 하냐? 2020년 시험에서 클라우드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ISMS가 클라우드 보안 시험은 아닌데요. 하지만 왜 나오냐? 이제 AWS 퍼블릭 클라우드 쓰는 게 너무 흔해졌어요. 왜 쓰는지는 뭐 다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빠르기 때문에 쓰고 편하기 때문에 쓰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도 이제 추가를 하는데요. 네트워크 보안에서 뭐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이제 방화벽 쪽에 좀 포커스를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벽 쪽이 항상 문제가 좀 나오고 ISMS에서 좀 어려운 축의 문제에 속한다고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과정을 만들었고요. 사실 ISMS에서 뭐가 가장 어려울까 생각하면 공부를 이제 열심히 제대로 커버리지를 가져가면 그렇게 어려운 거는 이제 없는 것 같은데 어렵다고 느끼는 거는 그거 같아요. 지문이 많고 그리고 한정된 시간에 풀어야 되고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워하신 분들은 업무에서 그런 이제 회의 같은 거나 그런 세미나 그런 뭐 보고서 작성 이런 부분이 좀 덜 하셔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ISMS 컨설팅을 뭐 열심히 하고 주로 이제 뭐 PM이나 보고서 작성을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없어도 제 강의를 잘 듣고 그리고 기사 가이드 학습하고 그리고 이제 ISMS P 모의고사 문제 풀고 그러면은 그러한 과정들을 상세할 만큼의 뎁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네트워크 보안입니다. 먼저 클라우드 보안 일반에 대해서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해하고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이해하고 AWS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이해하겠습니다. AWS 클라우드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사실 AWS 그리고 MS 애주어, 구글, GCP 클라우드 플랫폼이죠. 그리고 뭐 알리바바, 뭐 오라클, 뭐 IBM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AWS죠. 퍼블릭 클라우드의 선두주자. 원래 아마존 책 파는 데서 이제 병렬로 그 컴퓨터를 쓰다 보니까 이거 괜찮다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가장 이아스 쪽에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쪽에 접근성이 용이하고 전통적으로 이제 강자가 된 AWS를 보겠습니다. 국내 컴퓨팅 마켓에서 이제는 클라우드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CAGR이 성장률이 계속 늘어나죠. 2020년 뿐만 아니라 이게 뭐 이렇게 거의 계속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랑 사실 뭐 비슷한 게 AWS, 아마존의 주가겠죠. 거의 뭐 $3,000까지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왜냐? 초창기에는 벌어들인 거를 계속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프라가 확보가 되고 이게 플랫폼이다 보니까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거의 이렇게 규모의 경제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디스크, CPU, 뭐 그런 하드웨어들을 싼 값에 구매할 수가 있고 이런 플랫폼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계 비용, 마지널 코스트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계정 하나만 만들어주면 되죠. 옛날에 한 명 할 때는 이거 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계정 하나 만들고 이렇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시장의 규모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성장률이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냥 클라우드 보안으로 쑥 들어가면은 조금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뭐냐? IT 자원을 빌려 쓰는, 임대하는 거죠, 임대. 그러니까 왜 본인이 사지 않고 임대를 할까요? 좋은 점이 있겠죠. IT 자원을 임대하는 건데 필요한 만큼 사용한다. 본인이 얼만큼 필요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정도 CPU 칩을 제가 이제 단위를 좀 말하긴 그러니까 PC 예를 들어서 서버 한 대 정도 산다. 거기서 수평 확장, 수직 확장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뺄 수도 있고 실시간 자원 확장, 프로비저닝이죠. 늘리거나 빼는 게 예전에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는 직접 가가지고 레일 키트에다가 꼽고 뚜껑 딴 다음에 CPU 옆에다 꽂고 그런 게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된다. 사용한 만큼 비용 지불, pay as you go죠. 그래서 종량제 이런 거죠. 그래서 또 여기서도 물리적인 장비 단위 VM이라고 하죠. 버추어 머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런 물리적으로 단위를 나눈 거죠. 가상화 기술을 통해서 사용량 기반 과금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 사용한 사람이랑 10일 사용한 사람이랑 당연히 과금이 차이가 나야 되고 컴퓨팅 서버 100대 한 사람이랑 1대 한 사람이랑 이렇게 차이가 나야죠. 셀프 서비스. 예전에는 이제 그 인프라 아키텍트 시스템 엔지니어라는 친구들이 설계에 따른 이런 이 구축에 대해서 서비스를 가져갔다면 이제는 이제 혼자 콘솔 화면에 들어가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더 효율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MSP라고 메이저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들어가긴 하는데 셀프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런 거. 낮은 유지 비용, 업그레이드나 관리 비용 이런 것들은 이제 플랫폼의 장점이죠. 규모의 경제로 통해서 업그레이드나 관리가 비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디스크들을 이제 하드닝 해가지고 하나의 마스터 디스크를 만들면 그냥 바로 업그레이드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러한 장점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거는 비용 절감? 이거는 좀 의문시 되긴 하네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가보고 계약하고 전기료, 상면, 계약서 쓰고 이러한 비용까지 치면은 물론 비용이 늘긴 하지만 그냥 사무실에 서버 한 대 두는 거랑 이 클라우드 자원하는 거랑 기간을 대입해 보면 비용 절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비용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업무 혁신은 이런 거죠. 빨리 할 수 있는 게 가장 커요, 사실. 빨리. 의사결정과 동시에 바로, 그리고 개인도 바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런 서비스를 기획하면 되는 거죠. 창의적인 데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인프라 하는 것보다. 온프레미스랑 클라우드가 뭐냐? 온프레미스는 이런 물리적인 자원이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되는 하나의 고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바이더가 이 데이터 센터, 인터넷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본인의 전산실 같은데 물리적인 장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하나의 서버, 물론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연결된 거겠죠. 이거를 이제 A라는 사용자, B라는 사용자, C라는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각자의 서비스를 이제 공유한다는 개념이면 공유. 온프레미스는 자원을 소유하는데 이건 자원을 공유한다. 물론 여기에 이제 서버들이 있으면 또 여기 이렇게 또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어떤 물리적인 서버를 사용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 환경은 초기 투자 비용이 높다. 클라우드 환경은 없다. 이제 하드웨어 임대나 구축 비용, 부동산 비용 이런 걸로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클라우드 지금 장표니까 클라우드 좋다고 해야죠.
인력 패치 유지 비용이 온프레미스는 높다. 이거 같은 경우는 확실하겠죠, 진짜. 왜냐면은 이미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설정이 된 걸 클릭만 하면은 뭐 패치가 될 수도 있어요. 용량 및 자원 할당, 이거는 수정해야죠. 이거는 고정적이고 유연하다. 뭐 당연한 거고. 자원 이용 절차, 구매 및 설치 후, 이 뭐 계약까지 하면서 복잡해지겠죠. 사진도 찍고 맨날 그러잖아요. 이건 신청 후 즉시, 지리적인 위치, 한정적이고 한정적이지 않는다. 그래서 뭐 리전이나 에이지, 어베일러빌리티 존이나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한정적이지 않죠. 원하면은 저 미국에 있는 뭐 애리조나, 뭐 도쿄에 있는 리전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트래픽도 한정적이고 대규모가 가능하다. 소유해서 공유로, 그래서 공유 경제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뭐 저 소카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요즘에 싱싱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라임인가 뭐 저랑 무슨 싱이나 이런 것도 공유의 개념으로 많이 가죠. 공유의 개념, 혁신 경제 뭐 그래가지고 많이 공유의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구독 경제의 밑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정수기나 뭐 에어컨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빛을 구독한다고 이 전등불 같은 것도 이제 빛을 구독하는 거예요. 얘가 고장나면 공짜로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독 비용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 여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모델이에요. 서비스면은 뭘까요? 봉사한다는 거죠. 서비스 오퍼링,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카테고리 같은 거죠. 그게 뭐냐,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본인이 뭐 DIY 뭐 개념이죠. 사실 본인이 직접 소유하는 모델이 온프레미스. 이아스, 인프라스트럭처 위주로 서비스를 하는 부분. 파스, 플랫폼 개발 환경 위주로 서비스하는 부분. 사스,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서비스하는 부분. 그래서 온프레미스는 피지컬부터 유저 액세스, 유저가 접근, 뭐 인증, 권한 이런 부분까지 다 하는 거고, 이아스 같은 경우는 피지컬, 인프라스트럭처, 하이퍼바이저 이 부분까지는 클라우드가 해주는 거죠. 이 윗단에서는 고객이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쉐어드 리스판서빌리티 모델, 공유 책임 모델, 책임 공유 모델이죠. 책임 공유 모델이 뭐냐,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CSP라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유저와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 이건 당신 책임이다. 왜? 우린 쉐어드 리스판서빌리티 모델에 근거해서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파스 같은 거는 뭐냐, 여기 보면 네트워크 트래픽이랑 OS 이런 부분까지, 뭐 미드웨어, 뭐 OS 한 단계가 더 높은 거죠. 이런 부분까지 CSP에서 서비스하는 게 파스. 그리고 사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나 유저 액세스까지 이제 고객이 하는 거고, 이 밑에 부분은 CSP가 한다. 물론 뭐 아까 제가 이제 AWS라고 해서 이아스 중심이라고 했지만 뭐 다 하는 거죠. 사실 이 온프레미스 빼고는 뭐 GCP도 다 하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지향은 뭐냐, 커스터머 리스판서빌리티, 인프라 지향. 이쪽은 서비스 지향. 서비스 지향으로 갈수록 우리의 그 인프라 아키텍트, TA들, 테크니컬 아키텍트는 좀 이제 불필요해지는 거고, 인프라 지향으로 가면 이쪽이 필요해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이제 응용 개발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쓸 수가 있을 정도로 복잡한 것을 이제 알 필요가 없게, 뭐 투명성, 그리고 그거의 근거가 추상화죠. 복잡한 걸 단순하게 하는 거. 그게 클라우드 서비스다. 자원에 대한 관리 주체를 정의한 모델. 그게 이제 서비스 모델이에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알버트 베런이라는 사람이 비유를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밑에서부터 보셨으면 피지컬, 물리적인 부분, 인프라스트럭처, 뭐 기반 설비, 뭐 네트워크 같은 경우겠죠. 그리고 뭐 하이퍼바이저, 이거는 이제 가상화를 하기 위한 OS 저 밑단에
엔진 같은 거죠. 근데 이제 피자로 보면 치즈, 뭐 토핑, 토마토 소스 뭐 이런 게 온프레미스는 다 한다. 이아스 같은 경우는 도우까지 피자 가게에서 하고 그 위에는 한다. 그러니까 만두피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거랑 비슷하죠. 파스 같은 경우는 뭐 전기나 가스까지, 그러면 소다나 다이닝 테이블만 한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거죠. 뭐 우리 코스트코나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데 갔을 때 먹을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피자 거기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 포장하는 거. 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스트코에서 직접 거기에 테이블에서 먹는 게 뭐 해당이 되죠. 결국에는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거죠.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이제 이건 배치 모델이에요. 배치. 그래서 배치 모델은 어디다가 배치를 할 거냐 그거예요. 플레이스먼트예요. 플레이스먼트. 위치를 어떻게 둘 거냐. 아까 뭐였죠? 서비스를 이아스만 할 거냐, 사스까지 할 거냐, 파스까지 할 거냐. 이거는 플레이스먼트 모델이에요. 구분을 하시고, 프라이빗, 온프레미스는 자기네 지금 이쪽에 7층에 지금 전산실에다 둔 거죠. 지금 이거 하늘색이 뭔가요? 서버나 이런 뭐 전산 장비로 볼 수 있죠. 퍼블릭 클라우드는 뭐 여기 하늘에 있는데 이게 이제 구름,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를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어떤 IDC에 있는 거죠. 하이브리드는 이제 공수 겸장이에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회사는 다 하이브리드라고 볼 수 있죠. 뭐 퍼블릭 클라우드 퍼스트 해가지고 뭐 모든 걸 다 했다, 뭐 이렇다 하더라도 이 사용자망에 이런 단순한 뭐 스위치나 서버들이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제어는 기업이 한다. 뭐 이것들은 서비스 제공자가 하고, 총 소유비잖아요. 소유비 고비용이고, 데이터 보안 뭐 직접 하니까 높을 수 있고. 하지만 클라우드 CSP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가 보안이 낮다, 그런 거 인정을 안 해요. 아무튼 낮다. 왜냐? 임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임대하기 때문에 낮은 거는 뭐선 다 아시는 내용이고, 서비스 레벨은 기업 특성 반영,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죠. 퍼블릭 클라우드는 아무튼 만들어진 것 그 빵판에 따라서 뭐 붕어빵을 먹을지 국화빵을 먹을지 거기서 정해준 거예요. 확장성은 제한적이고 이거는 무제한적이다. 왜냐? 프로비저닝이랑 그 유연한 그 플렉서빌리티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을 이제 배치 모델, 플레이스먼트와 서비스 모델을 보면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퍼블릭, 이거 뭐죠? 배치 모델, 플레이스먼트. 그리고 이아스, 사스, 파스 이런 것들은 서비스 모델이죠. 이것들이 API, VPN으로 내부의 이제 클라우드가 작동을 한다. 이런 거죠. API가 어플리케이션 그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코드가 있으면은 이거는 디테일한 거 다 빼고 함수명이랑 사용 그 파라미터만 맞추면 사용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죠. VPN은 뭘까요? 이제 이거는 가상의 사설망인데 정보 보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클라우드 컴퓨팅 배치 모델을 혼합할 수도 있어요. 퍼블릭, 임대 전체 하는 거죠. 프라이빗을 하는 거는 하이브리드라도 말씀드렸어요. 프라이빗이랑 프라이빗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LG 화학, LG 전자, 같은 LG잖아요. 이런 것들은 커뮤니티, LG CNS가 뭐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퍼블릭이랑 프라이빗을 하는 거는 메타라고 해요. 왜 메타냐? 뭐 많다는 거겠죠. 뭐 다양성이 있는 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걸 뭐라고 할까요? CSP라고 하죠. 그거는 이렇게 L클라우드, 뭐 롯데인가요?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존 뭐 이런 거, 오라클. MSP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건 뭐냐? 원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의 SI라고 보면 돼요. 인테그레이션 사업자. 그거를 이제 CSB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개념이 뭐 같은 건 아니지만 브로커 중개를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술적인 거나 계약에 관련된 거나 이렇게 벤더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나 뭐 프라이빗이나 이런 것들을 서비스, 전략, 설계, 이관, 운영, 풀사이클을 지원하는 거죠. 이런 데가 어디 있을까요? LG CNS가 이제 이런 아마존이랑 협업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또 메가존이라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또 베스핀 글로벌. 그러면은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런 데를 할까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일단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자원. 기업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자체 조직이 있어서 스터디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직접 구축도 하고 뭐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뭐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원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세 번째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모의 경제. 뭐 같은 서비스라도 좀 규모의 경제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이거는 컨슈머, 이제 소비자죠. 유저. 그래서 뭐 유통, 금융, 공공, 의료 뭐 이런 데 뿐만 아니라 뭐 다양하게 있겠죠. 그래서 아까 캐스비 이거는 아까 뭐가 있었나요? MSP가 있었잖아요. MSP의 하나의 유형으로 보면 돼요. 액세스 보안에 관련돼서. 그래서 우리는 클라우드 보안의 사업자다. 물론 이제 베스핀 글로벌이나 아까 메가존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죠. 근데 이것만 하는 사업자도 있을 수가 있죠. 누가 있을까요?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컨슈머가 있고, 그러면은 해커가 접근하는 건 차단, 컨슈머는 가능하게 하고, 이 가시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통합, 여기서의 서비스 오퍼링이죠. 캐스비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앱 가시성, 데이터 거버넌스 통제, 데이터 보호, 위협 보호, 이러한 효과를 하는 사업자를 캐스비라고 합니다. 요즘에 뎁스가 있어서 뭐 이런 부분도 제가 여태까지 했던 부분도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조금씩 뎁스가 들어가고 있고, 사실 이 정도까지는 뎁스도 거의 없죠. 아까 캐스비 같은 경우에 포스 프린트 같은 경우 이렇게 자원을 보여주고, 지금 탑 하이 리스크 유저에 대해서 하고 지금 유저 앳 리스크가 7이다. 그리고 이제 행동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을 리스크 대시보드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프리즈마 클라우드라고 있어요. 클라우드 보안에 아까 캐스비 같은 거예요. 뭐 이런 거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한다. 그러면은 사전에 이제 체크리스트 같은 거를 넣겠죠. 체크리스트가 뭐가 있을까요? ISMS. 이거의 근원이 뭘까요? 27001.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우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루트 계정, 뭐 식별자, 뭐 이런 것들은 이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확인 방법이 무조건 있어요. 확인 방법. 이 확인 방법을 자동화해 가지고 이렇게 대시보드 형태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API 보안 보면은 이게 뭘까요? SQL 인젝션,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이런 것들. 소스가 있으면은 그 소스의 보안을 뭐 점검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대시보드 형태로 이 부분이 지금 취약합니다. 이 부분은 예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밴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럼 토폴로지 같은 것들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성능이나 용량 모니터링,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게 아까 앞에 보였던 캐스비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반 기술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서버 가상화, 하이퍼바이저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네트워크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가상화죠. 가상화가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거 같아요. 가짜를 진짜처럼 사용하는 거.
사실 이 VM, 이 하이퍼바이저가 뭐 이것처럼 여러 개가 떠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서버가 하이퍼바이저가 100개가 떴어요. 그럼 서버가 100대인가요? 그건 아니죠. 서버가 3대인 거는 어떻게 하면 진짜예요. 서버가 100대로 보이는 거는 가짜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서버 가상화 하이퍼바이저예요. 그래서 독립적인 CPU, 메모리, 네트워크, 운영체제를 갖는 여러 대의 가상 머신이 물리적인 서버의 자원을 분할해서 사용하는 기술. 물론 이게 뭐 무한 확장이 돼서 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거스르는 창조를 하는 건 아니죠. 여기만큼 쓰고 여기만큼 쓰고 여기만큼 쓰고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의 뭐 전원이나 뭐 CPU나 뭐 여러 가지가 공유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사이즈 효율화, 중복 장애 예방, 뭐 앱, 뭐 OS 독립적 사용. 단점은 CPU 사용률이 높을 시 시스템 다운. 만약에 하나가 여기서 뭐 다운이 됐는데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가 여기서 폭탄이 터졌어요. 뭐 전체가 다운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윷놀이에서 이제 뭐 4개를 업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뭐 마이그레이션, 다운타임. 그래서 젠이랑 KVN 이게 많이 나오는 거죠. 오픈 소스인데 이제 하이퍼바이저를 젠 기반으로 하냐, KVN 기반으로 하냐,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컨테이너는 뭐냐? 리눅스 커널 기능 이게 이거예요. 저 C그룹 네임스페이스 리눅스의 컨테이너 서비스예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별로 격리된 공간을 제공하는 기술. 여기랑 여기랑 격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격리된 게 아닌데 서버와 호스트 OS가 같은 건데 이렇게 뭐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자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뭐 모내기 같은 걸 하면은 여기가 격리된 것처럼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서로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게 격리된 거고, 오버헤드가 적고 이미지 용량이 적어 빠른 설치,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이렇게 되면 뭘까요? 배포가 완전 유리한 거죠. 가상 머신 소주료, 비용 절감. 컨테이너 이미지의 보안 취약점이 있을 수가 있다. 물론 이제 편하고 배포가 유리하다 보면 오염되거나 뭐 결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스토리지 관리 기능 부족, VM에 대해서 검증 부족. 그래서 C그룹이나 네임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리눅스의 컨테이너 서비스인데 이거를 하나의 뭐 플랫폼이나 엔진 형태로 만든 게 도커. 그래서 우리 이제 막 이렇게 뭐 고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이런 것들 아실 거예요. 웨일 브라우저 말고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는 그냥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대체하는 브라우저고요. 네트워크 가상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리적인 네트워크. 진짜 가짜를 진짜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거. 통합 관리, 그래서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죠.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가시화하는 거. 프로비저닝, 벤더 락인 탈피. 락인은 아시죠? 종속되는 거.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쓰고 있어. 아이폰의 모든 앱에 대한 UI와 환경에 대해서 익숙해 있어. 다른 것으로의 컨버팅은 어려워. 그게 이제 어떻게 하면 전환 비용이에요. 전환 비용이 높아지면 어떤 거냐? 락인이 됐다. 나는 아이폰 빠야. 더 이상 뭐 다른 거는 뭐 안 해. 그러면 아이폰은 300만 원이고 뭐 갤럭시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인데 난 200만 원을 더 지불할 만큼 전환 비용에 대해서 압박이 있어. 이런 거죠. 이런 거를 탈피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 가상화예요. 그러면 왜 네트워크 가상화가 탈피할 수 있냐? 그러면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X86 뭐 네트워크도 일반적인 뭐 네트워크 장비가 아니라 서버에서 이런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X86이 뭐 하웨이에서 만들었는지 뭐 IBM에서 만들었는지 뭐 이런 것과 관계가 없다. 이런 거죠. 호환성. 네트워크 구조가 복잡하고 뭐 성능 보상이 어렵고 장애 원인 파악이 어렵고 뭐 이런 거. 왜냐면은 지금 내가 어느 자원을 쓰고 있지? 그거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SDN.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 NFV. 뭐 SDN을 하기 위해서 뭐 네트워크 가상화를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기술사를 공부할 때 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어떻게 하면 뭐 양념 같은 부분인데
사실 지식이 금방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NFV는 네트워크 그 펑션 가상화예요. 그래서 라우터나 방화벽, 부하 분산 장치 같이 이제 고가의 전용 하드웨어를 표준 서버에서 가상 머신으로 활용하는 거를 이제 NFV라고 합니다. 스토리지 가상화. 이거 우리 많이 쓰고 있잖아요. 어디서 쓰고 있죠? 우리가 쓰는 구글 디스크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대표적인 스토리지 가상화죠. 네이버 디스크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 뭐 여기에 파일을 계속 뭐 25기가 쓸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 저장되는지 몰라요. 여기에 저장되는 거죠. 여기에도 뭐 일부가 저장되고 어디에 저장되는지는 모르지만 스토리지 가상화를 통해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가장 제가 볼 때 획기적인 게 이거 같아요. 스토리지 가상화. 너무 편하죠. 인터넷에서 접근하기도 좋고 스토리지 효율성, 관리, 확장성, 유연성 이런 것들은 장점이죠. 왜냐? 여기 지금 비어있는 거 지금 여기 쓸 수 있으니까. 옛날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디스크가 있으면 디스크를 이렇게 막 여러 개를 꽂아요. 그렇지만 어떤 디스크는 활용도가 낮고 왜냐하면 썼다가 계속 쓰지 않잖아요. 여기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썼다 지웠다 그러면 여기에 썼다가 이렇게 되면 이제 비효율이 발생하죠. 이것도 락인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구글 클라우드 디스크를 썼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뭐 네이버 클라우드 쓰는 거, 뭐 드롭박스 쓰는 거 가능한데 약간 이제 뭐 락인이 가능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해요. 자기 오브젝트가 그거잖아요. 객체. 이건 내 스토리지야.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는데 이건 뭐 사람별로나 주제별로나 이런 오브젝트별로 스토리지를 쓸 수 있는 오브젝트 클라우드. 스토리지. 자원 낭비나 성능 저하가 이제 우려가 되고 뭐 산, 나스, 스토리지 디바이스 이런 자원을 관리하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기술이다. 그러면 뭐냐? 결론은 가짜를 진짜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기반이 들어간 게 뭔가요? 공유. 이거죠. 쉐어드. 그래서 가상화 유형도 조금 이제 볼게요. 전 가상화. 이 베어메탈이 뭐죠? 이 쇳덩어리죠. 완전 쇠. 네이티브가 있죠. 네이티브는 뭘까요? 그 원주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 태생적으로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것들. 하드웨어가 있고 하이퍼바이저가 있고 이제 호스트 OS. 그러니까 주인인 OS인데 뭐 리눅스가 될 수도 있고 윈도우즈가 될 수가 있고 뭐 유닉스가 될 수가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 위에 올라가는 뭐 이런 명령어나 라이브러리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게 전 가상화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아까 나왔잖아요. 하이퍼바이저, 젠 KVM. 하드웨어에 최적화되기 쉽죠. 근데 사용자 제어는 어렵겠죠. 왜 그러냐? 이 하드웨어에 뭐 여러 가지 기계잖아요. 기계, 어셈블리어, 그리고 뭐 디바이스나 그런 드라이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 하려면 얘는 어떻게 보면 전용 기술자예요. 뭐 전용 기술자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쇳소리 나는 하드웨어를 잘 다루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그 정비를 하는 거예요. 항공기를 정비하는데 이 정비사가 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은 기장이 하는 게 유리할까요? 정비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최적화가 되고 일반인이 정비사랑 대화를 하면은 안 되겠죠. 사용자 제어가 어려운 겁니다. 반가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기장 같은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하드웨어 아까 하이퍼바이저 뭐 호스트 OS 그 다음에 뭐 바이너리 라이브러리 앱 이렇게 된 거에 이제 호스트 OS가 들어간 거예요. 뭐 얘가 리눅스가 될 수도 있고 뭐 유닉스가 될 수도 있고 이 호스트 OS에 그 다음에 또 게스트 OS가 OS가 두 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VM웨어 우리가 이제 윈도우즈 PC에 VM웨어 깐 다음에 리눅스 깔 수 있죠. 버추얼박스 우리 그 엑스박스 그거는 이제 게임이고 버추얼박스도 거의 동일하게 OS나 뭐 디스크 설정하고 네트워크 장비 설정해서 이제 가상 머신을 구동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기장 같은 거죠. 사용자
제어는 최적화. 그러니까 기장이나 스튜어드는 우리가 말이 잘 통하죠. 우리가 힘든 걸 잘 알아주죠. 하지만 이거는 정비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드웨어 효율은 낮다. 컨테이너는 뭐냐? 이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도커라는 엔진을 통해서 이 부분이죠. 이 하이퍼바이저, 게스트 OS 이 부분은 하나의 그러니까 솔루션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도커나 LXX 이거 리눅스의 컨테이너 서비스예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이런 부분도 저 AWS나 뭐 MS나 이런 데도 있죠.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경량화하는 거죠. 왜냐? 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면 리소스고, 리소스는 뭡니까? 오버헤드를 유발하죠. 그것들을 경량화하고 신속한 설치, 배포가 가능한 게 컨테이너다. 얘 자체가 최적화된 거죠. 최적화. 빠르게. 그러면 필요한 것만 하는 거죠. 필요한 것만. 불필요한 거 빼고. 이 배포 같은 것도 사전에 정의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컨테이너 서비스입니다. 컨테이너가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항만 같은데 하나의 컨테이너들 격리된 공간이지만 이 규격이 하나의 컨테이너로 빠르게 할 수가 있죠. 이 컨테이너가 없으면은 막 이거 싸고 포장하고 막 여기서 막 줄줄 세고 뭐 묶고 컨테이너에 딱딱 단순화하는 거죠. 다음은 이제 마이그레이션입니다. 마이그레이션이 뭘까요? 기본적으로 유닉스 to 리눅스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뭐 리눅스에서 리눅스 뭐 이런 것도 있고 L2U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OS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이고 이거는 온프레미스에서 기본적으로 온프레미스 어떤 뭐 온프리마이즈 뭐 그렇기도 하는데 온프레미스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기본적으로 이제 내거 가정 내, 뭐 댁 내, 회사 내, 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클라우드, 구름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이그레이션 타임이 많은 거는 리팩터, 적은 거는 리퍼체즈, 코스트나 에포트나 스킬이 많이 드는 게 시간도 많이 드는 거죠. 이렇게 순서대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할 거냐, 그게 무조건 리팩터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겠죠. 모든 것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과 단점이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점만 있습니다. 단점은 거의 없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단점은 없습니다. 싸고 품질도 좋고 장애도 안 나고 성능도 좋고 그건 뭘까요? 그거는 기술의 진보예요. 질적으로 더 앞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모든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거. 이건 기술의 진보예요. 이거는 이제 극히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은 바에는 항상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리호스트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이제 그 회사에는 어떤 회사는 리팩터가 좋고, 그래서 리테인, 리타이어 뭐 이런 것들, 리호스트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들이 뭔지 이제 알아봐야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환형, 뭐 미칠 뭐 이런 거 들어봤나요? 환경 분석하는 거, 내외부 환경 분석, 거시적 환경 분석, 크게 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외부 환경 분석, 내부 환경 분석은 이제 미시적으로 좀 작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황 분석, 그리고 이제 미래 모형을 설계할, 현황 분석을 하면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문제점이 나오면 이제 하나의 모델, 방향성을 만들고 그걸 이제 액션 아이템으로 실행 계획을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컨설팅인데, 그래서 그냥 리테인 하는 거, 이건 뭘까요? 뭐 그냥 유지하는 거겠죠. 온프레미스. 다른 것들은 뭐 이제 프로덕션까지 속도, 복잡도, 비용에 따라서 이제 최적화된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1교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